요 증상 혹시 보셨어요? 네. 원인이 뭐예요? 이상 얼룩 증상. 예, 마그네슘 결핍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 증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다양해요, 그죠? 네. 저도 지금 다양하게 말씀드려요. 왜? 이거 병이 아니라 생리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리장애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다양할 수 있다. 다. 또 볼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아까 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를 바이러스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 결핍이라든지 철 결핍이라든지 뭐 이런 미량요소 결핍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는 뭐예요? 제가 지난달에 상주 갔더니 이거 딱 보여드리니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약해. 자, 요거는요? 요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입말이? 네, 입말이. 이 끝은 괜찮고, 이 기부 쪽도 괜찮은데, 요 딱 일정 부분만 이렇게 입마리가 이렇게 딱 되는. 이거 왜 이래요? 축엽분 같은 거. 병 아니라니까요? 생리장애. 생리장. 네, 생리장. 자, 요거는요. 뭐 보시는가 하면, 요 아래쪽 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요 아랫입, 노란입 이거? 예. 요렇게 이거 저 하엽이 이상 탈색이 오면서 결국은 요렇게 조기 낙엽이 되버려요. 여기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약해요. 네. 이거 뭐예요? 뭘 약을 잘못 썼지? 약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게 처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못 봤던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네, 이상기상에 놓여 있어서 그래요. 이상기상.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때요? 네, 천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요거 약해요. 약해요. 과거에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약해. 제가 이따가도 약해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약해, 내가 계속 썼던 약인데 뭐. 내가 계속 썼고, 작년에 썼고, 멀쩡해서 괜찮았어. 했는데, 원래 약해 이렇게 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상기상이에요. 이상기상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굉장히 고온기를 우리가 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고온,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온이었는데,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온이 우리가 경험해봤던 고온과의 그 편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도 막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불과 한 3도, 4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지속 시간이 좀 길었어요. 지속 시간이. 불과 몇 도 차이 아닌데도 이 나무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걸 극복 못한 거예요. 얘도 약해를 안 입을 수도 있었어요. 안 입을 수 있었는데, 이게 7월 5일이거든요. 7월 5일인데, 그 전에 너무 저온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온으로 확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이 증상이 이렇게 막 확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복숭아 동해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향은? 이라고 했는데, 자, 1번 남동쪽, 2번 남서쪽, 3번 북쪽, 4번 동쪽. 어느 쪽이에요? 남동쪽요? 남서쪽? 북쪽? 북쪽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지금 이 증상 있잖아요. 이 동해 증상, 주간부 균열을 되는 증상. 이거 우리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이 경험했죠, 그죠? 이거는요, 절대 온도가 낮아서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온도 편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밤에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
그 편차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한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쪽이 동해를 더 많이 받겠지, 그죠? 네, 맞아요. 여기에서는 답은 동쪽이에요. 동쪽이 제일 많이 받고, 물론 남동쪽, 남서쪽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이런 작업 여러분들 해놓으셨죠? 한 사람 있어요, 많이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보온의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이 박사들은. 네. 이거는 보온의 효과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도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한낮의 온도를 안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러면 결국은 이 소재가 한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검정색 계통의 소재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검정색 소재를 쓰면 안 되고 더 뜨거워져 버리잖아요. 하얀색. 되도록이면 하얀색. 그거를 쓰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품종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복숭아 품종 관련해 가지고 참고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재배하시는 품종은 뭐예요? 제일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사장님 제일 많이 갖고 계신 품종은 뭐예요? 천중도. 경봉. 경봉도 있으시구나. 네. 장택도 있으시고요. 장택도 있지. 혹시 국내 육성 품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미홍이나 미황. 맷집 있을 거예요. 맷집 있어요. 뭐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난 정작 몰라. 무엇인지 정작. 미홍, 미황이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물러요. 제일 불만족스러운 항목이 뭐예요? 어떤 항목? 물러서. 칼슘 연면시계 하세요? 저희들 지역에 미황 같은 경우에 과정부 끝부분이 이렇게 물러지는 증상 그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칼슘제 연면 시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어요. 네. 그 온도가 너무 개화하고 난 다음에 경액기까지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가뜩이나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칼슘 영양인데 이 부분을 연면 시비를 하는 거가 그 품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과원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일반적인 수영 무산식 지주 쓰시죠? 무산식 지주. 네, 무산식 지주 가지고 이본 주지 개진자연형 아니면 키우기가 쉬워. 네, 제일 쉬우시죠. 저희들 요 수영이 요 열감 일체형 수영이라고 해가지고 무산식 지주예요. 이거를 이제 쭉 연결해 두는 거예요. 네, 연결해 두면 이게 이제 열 단위로 넘어가는 건 방지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열과 열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 놓으면 전체가 하나의 크러스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숭아 과원에서 그 방풍벽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 아시죠? 네. 방풍벽을 이 지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나무 심는 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도 교재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면 이 지역에는 논자리에다가 이렇게 과원 조성하시는 분들 많으시나요? 어떠시나요? 네, 있으시죠? 이쪽은 그래도 이제 평야지가 돼서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수다라고 인식됐었는데 지금 뭐 관수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시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보면 논 주변에 이렇게 했을 때 지하 수위가 높아버리면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요거 지금 한 몇 년생쯤 될까요? 4년. 네, 한 4년, 네, 4년, 5년 요 정도 되는데 요거 한 1, 2년 있으면 얘가 죽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배수가 안 됐어요. 요 정도 있을 때는 근권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이게 7년 8년 되면 이 근권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고 좀 깊어야 되는데 지하 수위가 올라오면 얘네들이 뿌리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예. 농으로 심어오면 그 물층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깨트리고 나무를 심으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 갖다가 우선 크기 좀 맞아요. 그것도 이게 어릴 때는 잘 커요. 예, 다른 데보다 훨씬 그렇죠. 잘 크는데 4, 5년 딱 예. 되면 그 정상적으로 수확해야 할 그 무렵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다. 장성두금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공간 이런 밭은 유공간을 반드시 묻어가지고 배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유공간 위에 감싸는 소재에 뭐 부직포가 좋으니 뭐 자갈이 좋으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어떤 거든 다 괜찮다. 괜찮으니까 유공간은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갱신가원들 있잖아요. 갱신가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이거 전부 다 이 그루터기 전부 다 호퍼링 가지고 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다 걷어내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뭐 들깨나 콩이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예정지 관리를 해가지고 복숭아를 심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굴뚝을 남겨두는 거지, 그죠? 남기면 네. 우리가 그 복숭아 같은 경우는 기지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수종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썩으면서 거기서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가스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요 굴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좀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수영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수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보기 전에 복숭아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교육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복숭아 나무는 생장 왕성하고 수반 확대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웃자란 가지, 특히 이제 도장지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는 자람새 자체가 어느 정도 크면 자연스럽게 개장성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정부세성이 변하기 쉽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쇠가 빠르고, 그리고 한번 음지가 돼가지고 신초가 죽은 자리에는 신초가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설령 신초가 이제 거늘져가지고 좀 안 나는 그런 자리에도 햇빛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면 거기서 신초가 나고 아상 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신초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번 그늘져가지고 죽은 그 신초 자리에는 다시는 안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전정했을 때 그 상처가 잘 아문다 그래요? 잘 안 아문다 그래요? 네, 우리 복숭아는 상처가 잘 안 아물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엄지손가락? 요 정도까지는 바짝 잘라도 되겠다, 그죠? 그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가지 같은 경우는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조금 그루터기를 좀 두고 자르지요, 그죠? 네, 그루터기를 좀 두고 잘라야 그 내부로 썩어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하죠. 네. 그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상처가, 전정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지 전정의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소금 전정하고 절단 전정 요거 부분도 교재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계 전정하고 생육기 전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계 전정 때 소금 전정이 많을까요? 절단 전정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전정이 소금 전정이라는 거는 이 기부 쪽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부 쪽을 드러내는 거고, 절단 전정이라는 거는 이 가지 중간을 이렇게 자르는 건데, 동계 전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금 전정이 좀 많아요, 그죠? 예, 조금 많아지고, 생육기 전정에서는 절단 전정이 좀 많아지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 몇 년생쯤 됐을까요? 요거. 네, 한 7, 8년쯤 돼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7년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네, 마음에 안 드시죠? 네. 제일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뭐예요? 축 쳐져버려. 이 등면. 등가지를 싹 이렇게. 이 등면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르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거 착화된 거 한번 보세요. 엄청 많죠? 이게 만약에 착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들려있죠? 그러면 등면이 전부 다 보호됐었을 거예요, 그죠? 전정할 때는 그래요. 전정할 때는 다 보호됐어요. 근데 착화시키고 나서 보니까 네,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 등면에 있는 가지는 중간중간에 몇 개씩 남겨두세요. 남겨두세요. 네, 남겨두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제가 요거는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몇 년생쯤 돼 보이세요? 네, 오래됐어요. 몇 년생이고 뭐고 하여간 오래됐어요. 근데 중심이 보면 요 나무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요 중심에서 요 위쪽하고 요 아래쪽하고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다르죠. 왜 이럴까요? 동서남북이 길이니까 그렇죠. 아니 이건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옆에 이번 주지 계신 자연형 그 양쪽에 있는 그거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등면이고 얘는 배면이에요. 등면이 좁아. 배면이 넓어. 왜 그럴까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등면의 역할과 배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단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그 호르몬은 어디로 흐른다 그래요? 이쪽으로 흘러요. 이쪽으로. 배면 쪽으로. 배면 쪽으로. 그러니까 햇빛을 등지고 배면 쪽으로 흐르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호르몬은 이 등면으로 흘러요. 사실은 뭐 등면만이 아니라 전체 다 흘러요. 그 중에서도 이 등면이 비중이 더 높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등면 보호하려고 한두 개 이렇게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신초. 한두 개 남겨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배면 있잖아요. 이 배면 보호하기 위해서도 한두 개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정하실 때 보면 등면하고 배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들 계신데 물론 배면 쪽에 착과를 시키기 위해서 가지를 남겨두는 건 아니에요. 착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니고 나무의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서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한두 개 이렇게 남겨주시라. 등면에 남겨두시는 것만큼 배면도 이렇게 좀 남겨주시는 건 괜찮다. 거기다 우리 착과만 안 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복숭아 전정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뭐 보여드리는가 하면 지금부터는 결과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장가지예요? 중가지예요? 단가지예요? 너무 쉽죠? 네. 짧으니까 단가지겠지, 그죠? 짧아서 단가지예요?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쁜 도장지는 없다. 다만 관리하는 도장지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인데 뭔가 하면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쓸 결과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잘라놔야죠. 그러면 잘려야지. 네. 근데 얘도 도장지 많아요, 그죠? 얘는 어때요? 결과지가 많죠. 네, 결과지가 많죠.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동계전정하는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건 언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가을에. 또? 네. 6월달에 만들어요. 6월달에. 네. 제가 아까 해칼이 언제 난다고 했어요? 9월달에 나타난 그 해칼, 수확 못하는 그 해칼 증상이 5월달에 나타나고요. 지금 우리 전정하는 이 시기에 쓸모없는 이 도장지 이거를 쓸모있게 만들려면 언제? 6월달에. 6월달에 결과지를 한 번 정도 적심을 하시든 유인을 하시든 해서 결과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죠? 네. 이제는 요 노력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 노력을 해야 이상기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요거는 짧으니까 단가지네, 그죠?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긴데 단가지, 중가지, 장가지를 구분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단가지의 성질이 어때요? 단가지의 성질 끝눈만 입눈이에요. 그죠? 요 끝눈만 입눈이에요. 이 나머지는 전부 다 꽃눈.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좀 길어요. 길어 보여. 이렇게 자르면 돼요? 안 돼요? 대하고 얘는 눈이 베겠어. 요 입눈 베겠을까요? 베겠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확실히 보이는데, 그죠? 확실히 보이는데. 근데 얘는 긴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지 상에 콧눈만 다 있고 끝부분만 입눈인 거는 단가지예요. 이게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 네. 그래서 단가지는 여기를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입는 잘라내면 안 돼. 네. 중장가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입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보통 결과지로 사용하는 거는 단가지 위주로 사용을 하셨어요? 아니면 중장가지 위주로 하셨어요? 사실 이런 가지보다는 중장가지 위주로 하셨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중가지로 많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장가지예요, 단가지예요? 얘는 확실하지, 그죠? 확실히 단가지예요. 근데 이런 결과지 위주로 우리가 착과를 잘 안 시켰어요. 잘 안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 결과지를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결과지. 이 결과지들은 좀 많아도요. 서로 얽혀도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 근데 중장가지는요. 아무리 잘라도 그 사이에 입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른 양만큼 복잡해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어때요? 아, 요거는 중장가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 꼭지 자루 유난히 짧은 거 그런 품종들 있잖아요. 수미도 짧죠. 숨도 짜고 네. 유명도 짜고. 유명도 좀 짧고 그런 품종은 결가지가 중장가지보다는 단가지가 훨씬 좋죠. 약한 가지. 예, 약한 가지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도 단가지에 대한 그 인식은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단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 위에 이거는 뭐예요? 단가지. 요거는 뭐 중장가지예요. 예, 중장가지. 중장가지의 특징이 입눈하고 꽃눈이 같이 있다. 만약에 얘는 여기에 뭐 한 개를 착화시킬 거예요? 두 개를 착화시킬 거예요? 네, 하나예요. 그죠? 하나를 착화시킨다고 치면 여 위에 또 다른 단가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거지질 않아요. 우거지질.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긴 장가지에다가 한 두 개 정도 착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세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트는 요 신초들이 전부 다 우거져요, 안 우거져요? 우거져요. 네. 이게 우거져가지고 내부를 어둡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상 얼룩 증상이 있었잖아요. 이상 얼룩 증상. 그런 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절단 위치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결과지라기보다 주지선단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지선단 쪽에 해마다 이제 갱신할 때 보면 요렇게 갱신하는 게 맞겠죠. 요렇게 하면 이게 서요, 그죠? 서. 뭐 유인대를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 같으면 얘도 괜찮아요. 얘가 성장은 훨씬 더 빠르죠. 성장은 빨라요. 얘보다도 성장은 빠른데 반드시 유인대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이제 교육할 때마다 이게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 복숭아에 있어서의 그 측지가 됐든 뭐 부주지가 됐든 모든 그 가지의 각도, 분지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분지각은 어때요? 정상적이 아니고 얘는 아무리 어떤 충격이 와도 이게 안 찢어져요, 그죠? 근데 얘는 벌써 찢어졌어요, 그죠?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다는 게 여기 수지 제가 핵칼 났을 때도 상처에 의해서 수지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해도 얘는 이미 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분들 계세요. 2번 주지든 아니면 뭐 3번 주지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나머지는 멀쩡한데 한쪽 가지만 이렇게 죽어간다 라는 이야기 하신 분들 계세요. 그게 이제 그쪽 부분이 동해를 받았다든지 그 해충 피해를 받았다든지 나무 좀 아니면 유리나방 이런 피해를 받아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이 분지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릴 때 저 상처가 이렇게 나잖아요. 저거 안 아물어요. 절대 안 아물어요. 그래서 특지를 받거나 다른 가지를 받을 때 이 분지각, 복숭아에서는 분지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당년에 받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잘라가지고 다시 받는 게 낫죠. 네, 잘라가지고 다시 받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요건 어때요? 혹시 전쟁하시다 보면 이런 나무들 많죠? 찢어진 놈 혹시 예, 찢어진 놈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안 붙습니다. 이거 제대로. 예. 그 나무만 못할 일 시킨 거예요. 그죠? 예. 손에 잘라주는 예, 맞아요. 끝까지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단가지예요? 중가지예요? 중가지. 예, 이건 중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있는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요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가 하면 요거 자를 때 절단할 때 지금 이거 파고 들었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 얘 이거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 한 년 정도 더 남겨두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착과를 시키는 게 여기서 나가는 요 신초가 훨씬 더 짧게 나가요. 네, 짧게 나가는 거는 맞아요. 짧게 나가는 위쪽으로 착과시키는 게 짧게 나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 기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마디 정도 조금 더 남겨두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지선단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죠? 네, 반드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 복숭아 나무 특성을 이야기할 때 기부세성하고 정부세성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제 정부세성이 흐트러지기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드렸는데 이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정부세성이라는 게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서는 어디예요? 이쯤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가지가 가장 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요런 가지에서 요 선단을 딱 잘랐을 때 바로 밑에 눈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현상, 그걸 정부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복숭아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세성이 발현될 때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리어 이쪽 기부 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도장지가 더 강하죠.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복숭아에서는 그 정부세성보다는 기부세성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생육기 때 적심하잖아요. 적심할 때 그 적심 위치가 어디예요? 나무 전체를 봤을 때 선단부 적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선단부 안 하고 기부 쪽. 기부 3분의 1에서 3분의 2 지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를 기부로 보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사이, 요 사이만 적심을 하잖아요. 나머지는 적심 안 해요. 왜? 기부세성, 복숭아에서는 기부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기부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세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여기 이제 생육관리 이상기상 극복, 또 이상기상 극복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3월 25일 날 찍었는데 재작년 이것도 좀 오래됐네.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은 이렇지 않아요. 이게 하얘요. 하얀 색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맘때의 꽃눈하고 지금 꽃눈이 조금 다르다. 아직도 꽃눈이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우리 복숭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토양 검정 말씀을 아까 얼핏 드렸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복숭아 잘 자라요. 사양토라든지 pH는 5에서 6. 특히 이제 내습성이 약하기 때문에 유공간의 효력이 굉장히 크다. 네, 유공간의 효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내건성, 그러니까 가뭄에는 강해요.
가뭄에는 도리어 관은 작지만 당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뭄은 강하지만 습에는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비료에 있어서는 이 흡비력, 질소 흡비력이 대단해요. 우리 복숭아는. 여러분들 혹시 복숭아나무, 유목 복숭아나무에 요소비료 한 주먹만 딱 주면 그 나무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그죠? 뭐 지 맘대로 커버려요. 그죠?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요소 한 주먹, 한 2년생 정도 나무에 요소 한 주먹만 딱 주면 이건 난리 나요. 이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상관없이 그래요. 얘네들이 거의 다 흡수를 해요. 요소를, 질소질을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숭아를 재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나디것이죠. 요게 토양검정 12처방서예요. 12처방서인데 저는 이 12처방서 저희들 이제 옥천 지역에 계신 농가분들한테는 저 만나러 올 때는 꼭 12처방서를 가지고 오시게 해요. 12처방서 안 가져오면 저 안 만나줘요. 왠지 아세요? 이야기거리가 달라져요. 이야기거리가. 특히 저는 뭐를 많이 보는가 하면요. 요 pH, 산도. 지금 요거는 지금 산도가 6.5, 6.4. 일반적인 작물에는 적당해요. 적당한데 우리 복숭아에는 조금 높아요. 우리 복숭아에는. 사과나 배나 포도나 이런 쪽에는 적당해요. 적당한데 우리 복숭아는 이거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돼. 더 높아지는 거는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요거는 전부 다 적정보다 좀 낮죠, 그죠? 근데 요거는 적정보다 다 높죠. 네. 제가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 성적이 어느 시점이 요런 성적이 나와야 될까요? 요 성적 어느 시점? 월동 전에 성적이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월동 후, 개화 직전에 성적이 이 정도 나오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은 토양검정을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월동 전에 그 기비를 하잖아요. 기비하기 전에 그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동하고 난 다음에 개화 직전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성할 때, 무성할 때 그때 한번 하시는. 그렇게 하시면 토양 검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과원의 영양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pH도 이렇게 변화도 볼 수 있는데 pH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크진 않지만 나머지 영양분 변화는 눈에 띄게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양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기상. 또 하나는 우리 과원은 지금 배가 너무 부르다. 네, 너무 부르다. 그래서 너무 과한 영양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 검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소 양분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고품질 다수학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잖아요. 다수학의 개념 그 안에는 영양관리, 합리적인 영양관리 내용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적은 영양소에 의해서 그 생산량과 품질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숭아에서는 그 가장 적은 요소가 뭘 것 같아요? 가장 적은 요소가? 아까 우리 저쪽에 그 국내 육성 품종 조금 실망하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마 칼슘일 수도 있고요. 네, 칼슘 성분일 수도 있고, 향이 좀 없어가지고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량 요소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토양검정이에요. 그래서 토양검정 그 12처방서를 보고 여러분들 과원의
많은 거 적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데 요건 이제 원예용 복합 비료예요. 최근에 제가 그런 전화를 좀 많이 받아요. 붕소를 1년에 한 번씩 이 기비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붕소. 펜션은 넣어야지. 붕소 넣어야 돼요? 네. 여기에 보면 요거 저 원예용 복합 비료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0.2%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죠? 들어있네요. 최근에요. 제가 이제 그 토양 검정을 좀 신경 좀 써주시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최근에 붕소라든지 우리가 이제 밀양 요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과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균형이 안 맞는 과원들이 많아요. 특히 칼슘, 가리 지금쯤 수확 다 끝났는데도 가리 함량 딱 보면 가리가 적정치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나오는 분들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균형 시비를 안 해서 그래요. 균형 시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 원예용 복합비료인데 12-10 이거 여러분들 쓰시는 걸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보면 질소질이 2.4kg 들어있어요. 2.4kg 들어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요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 여기 요소 있나? 아 있구나. 요소는 여기 전체에 9.2kg예요. 요 한 포가. 그러면 여기는 요것도 20kg인데 여기는 2.4kg예요. 2.4kg.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질소량을 너무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요소는 9.2kg예요. 이게 훨씬 더 많죠? 많아요. 많은데 저 복합비료 안에 들어있는 질소량은 굉장히 적어 보이죠? 굉장히 적어 보이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소 한 주먹이면 나무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복합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원예용 복합비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거 무심코 이렇게 가셨다가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래서 토양 검정 반드시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비료 종류에 따라서 특히 이제 질소질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보시죠, 그죠, 여러분들? 복숭아 교육할 때 저희들이 요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복숭아는 다른 사과나 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요 경액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3기는 과일이 커가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1기 수분 수정이 돼가지고 경액기 되기 전까지 열매가 커가는 시기, 그 다음에 제2기는 경액기, 씨가 딱딱해지는 시기, 그 다음에 경액기가 지나서 수확기까지 비대해지는 시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칼이라든지 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예, 요 경액기, 제2기의 요 경액기. 요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 그래프가 요렇게 완만하잖아요. 우리 조생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액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중만생종 쪽에서 해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뭔가 하면 중만생종 품종이 우리 옆집 과원보다 우리 과원의 열매가 더 커. 훨씬 더 커. 이거를 자랑해요. 그분은 반드시 해칼이 생긴다.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요 경액기 제2 경액기에 비대하면 안 돼요. 과를 너무 키우시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비료도 안 주고 뭐 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스스로 막 커. 남들보다 더 많이 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뭔가를 했어. 그 밭에 뭔가가 더 많아. 다른 분보다 더 많아. 물을 한 번 더 주셨든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께 좀 더
많이 크고 빨리 큰 게 아니에요. 뭔가를 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요 경액기에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중만생종은 멈춰야 된다. 생장이 다른 집보다 좀 덜 돼. 이거 자랑하셔야 돼. 다른 집보다 더 우리 그 과원의 열매가 더 커. 이거 자랑하시면 헷갈려 난다니까. 헷갈려. 그러면 키우는 건 언제 키우느냐? 요 경액기 지난 다음에 키우셔도 돼요. 경액기 지난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요 열매가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네, 6월 29일인데 이거 와, 엄청 크다고 자랑하셨어요. 다 헤칼이에요. 그죠? 네, 헤칼이에요. 이것만 남겨두셔가지고 이분도 수학 많이 못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단가지, 제가 이제 단가지에 대한 그 인식을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해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단가지에서 이렇게 잎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잎수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단가지마다 다 착과시키는 건 아니지, 그죠? 단가지는 거의 한 번 두세 개에 하나씩 이렇게 착과시키잖아요. 네. 요 단가지 같은 경우도 엽수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네, 엽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엽이 한 20엽, 중생종은 25엽, 만생종은 한 30엽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 시기가 6월 4일인데 저희들 이제 지역에서 복숭아 봉지를 한참 싸는 시기예요. 한참 싸는 시기인데 지금 바닥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 상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너무 우거져가지고 봉지를 못 싸서 봉지 싸는데 불편해서 이걸 잘라내신 거예요. 신초를. 주변에 신초를 다. 속된 말로 뜯어내신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신초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봉지를 싸시지만 노블로 들어가시 하시는 분들은 보면 따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죠? 따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따내면 안 돼요. 이거를 따내는 순간 있잖아요. 경액기 때 굵어져요. 네, 경액기 때 굵어져요. 그런데 경액기 이후에도 굵어져야 되는데 경액기 이후에는 굵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경액기에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예. 경액기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지금 시기에는 좀 굵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경액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달려야 될 때는 공장이 없는 걸? 네, 공장이 없는 걸.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조금 우거지게 좀 두셔도 돼요. 물론 그 대신 이제 작업하기에 조금 불편하시겠죠, 그죠? 조금 불편하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단가지 비율을 좀 높이시면 돼요. 단가지 비율을 높이시면 봉지 사기 더 좋아요. 요거는 이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꼬다리인데 꼬다리가 요 정도까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여기 있다는 거는 요거 딴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딴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아픔이라고 했어요. 얘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 없다?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없을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네, 높아진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기 전에 정례 단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적화 단계에서 따내면요, 흔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흔적 없어요. 적과 단계부터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례 적화 하셔야겠죠, 그죠? 많이 터지네요. 속이 붙어 있더라 않는데 이렇게 보통 따내면 딱. 자, 요거는 제가 균형과 불균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뭔가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수양벌처럼 축축 늘어져 있잖아요. 이 사진을 그냥 그대로 찍은 거예요. 축축 늘어져 있어요. 이 열매들이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으면 얘 과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과. 좀 어렵겠지, 그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이 시점에서 6월 4일 이 정도 시점에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 가지가 늘어져 가지고 축 처져 버리면 과가 굵어요, 안 굵어요? 안 굵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장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조기에 축 처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뒤바뀐 운명이라고 했는데요. 작년 9월 13일 날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잘려나간 사진이고, 요 같은 과원에서 요건 남아있는 가지. 저는 얘는 영양실조 걸린 놈이라고, 얘는 비만인 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가 요 위에 있어야 되고,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이런 운명이 뒤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복숭아만 따는 데만 신경 썼어요. 그래. 따는 데만. 이것도 6월 달에 좀 손을 좀 보셨어야 돼요. 네, 6월. 지금 6월 달에 조금만 손을 보셨으면 이 정도 영양실조 걸리게는 안 했을 텐데, 지금 9월 13일인데 벌써 단풍이 다 든 거 그죠? 이게 얘 그늘 밑에 있어서 그래요. 그늘 밑에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서. 네, 지금부터는 병해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점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다 이유와 결과가 다 뭐라고요? 이상기상. 네, 이상기상. 이상기상 때문에 나타난 거. 이상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병해충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그 중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중 농약 구분 표시가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살균제 카, 라, 사, 아, 사 2번 살균제 분홍색 3번 살충제 3A, 4A 4번 살충제 노란색. 뭐예요? 답? 빨간색이 네? 빨간색이 뭐 살충제? 살균제? 답 하신 분? 노란색은 살충제는 그렇죠. 4번. 아니, 여러분들 살균제 카, 라, 사, 아, 사 이거 아세요? 오, 이제 아시는구나. 네. 작용기작이요. 작용기작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충제는 1, 2, 3, 4 숫자로 이렇게 돼 있지, 그죠? 네. 그럼 참고로 제초제는 뭐예요? 노란색에다가 또 작용기작은 뭘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A, B, C, D. A, B, C, D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아마 PLS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야기 하실 것 같아.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PLS는 요거예요. 장목별 등록된 농약만 적정량을 적정 시기에 사용해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복숭아 쪽에 계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예전부터 실천해 오시던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네. 자, 여러분들 요거 여기 제목이 있구나. 우리가 2016년도인가요? 2015년도인가 그때 전국적으로 세균구멍병이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세균구멍병이 난리 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그때도 이상기상 때문에였어요. 이상기상 때문에 했는데 그 전해에 문제가 있었어. 뭔지 아세요 혹시? 오갈병. 여기는 오갈병 그때 2013년도 동해에 있고 난 그 다음에 오갈병이 한번 쫙 지나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갈병은 저희들 지역에 계신 그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건 60년대 병이다. 복숭아에 있어서는 60년대 병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오갈병이 그렇게 문제 안 됐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오갈병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것도 이상기상 때문이었어요. 2013년 동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겨울부터는 굉장히 따뜻한 거 기억하세요? 예년 같지 않은 겨울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병,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갈병.
그 오갈병이 한번 싹 그 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균구멍병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 세균구멍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번져요? 바람. 상처에 바람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의해서 난 그 상처를 바람에 의해서 전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숭아에서는 그 방풍벽이 다른 데보다 더 많지만 다른 과수보다 바람이 좀 심한 데는 방풍벽 설치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세균구멍병하고 노린재 폐하고 비슷해요. 근데 노린재 폐는 여기에 이 과육까지 스펀지화돼요. 근데 세균구멍병은 그 표면만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세균구멍병을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세균구멍병에 쓰는 농약이 뭐예요? 네, 마신유 쓰시잖아요. 요게 이제 여러분 제일 가장 일반적인 걸 거예요. 농용신, 네, 스테토마이신이에요. 여기 보면 작용 기작이 라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라사. 자, 요거 한번 보시나요? 요건 발리다마이신이에요. 발리다마이신에. 그 작용 기작이 A3으로 돼 있죠, 그죠? 작용 기작이 다르네요. 근데 계통은 어때요? 계통은 항생제라는 똑같은 항생제잖아요. 항생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계통이 다른 거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계통이 다른 거를 떠나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작용 기작도 다른 걸 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다르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아까는 라4잖아요. 요건 A3이야. 같은 항생제인데 작용하는 세균구멍병에 작용하는 작용 기작이 달라. 그러니까 세균구멍병을 죽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서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스테토마이신에는 사용 그 주의사항에 딱 보면요, 뭐라고 쓰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숭아와 자두의 신초 생장기에는 약해, 특히 낙엽 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돼 있어요. 신초 발생 생장기가 언제예요? 신초 생장기. 꽃이고 열매도 우리 복숭아는 꽃이 먼저 피잖아요. 꽃이 피고, 그때부터 꽃이 이제 떨어질까 말까 할 때 그때부터 잎이 나면서 그때가 신초 생장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치지 말아네. 근데 여러분 그때 쳐요, 안 쳐요? 꽃 지자마자 마이신 써요, 안 써요? 이거 써요? 이거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니, 그때는 마이신 안 쓰지. 아, 안 쓰세요? 자, 그러면 발리다마이신 A를 보겠습니다. 발리다마이신 A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숭아 세균구멍병 개화 후 발생이 많아지므로 낙화 직후에서 신초 생장기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에 경업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놈을 치라기나. 여러분 어떤 거 치실래요? 농용신 치실래요? 발리다마이신 A 치실래요? 그놈을 치야지. 발리다마이신 쓰는 이제는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하시라. 농약방에 가셔가지고 농용신은 싸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 줬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은 사용하셨을지도 몰라. 다르다. 사용 시기가 다르다. 사용 시기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세균구멍병이고요. 이런 증상 세균구멍병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세균구멍병 말씀드리기 전에 오갈병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오갈병도 여러분들이 오갈병 몰라서 제가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오갈병이가 다 아시죠? 요 농약을 말씀드리려고. 오갈병에 사용하는 농약이 여러분들 뭐예요? 네, 델란, 또 다코닐, 델란, 다코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요게 델란이에요. 디티아논 수화제라고 델란, 경농 디치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쭉 보시면 작용 기전이 카네요, 그죠? 카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방 위주로 살포하라고 돼 있고요. 네, 예방 효과가 우수한 광범위 보호 살균제입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중간에 여기 보면요, 기능성 전착제, 침달형, 고착형 등과 혼용할 경우 약해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능성 전착제. 기능성 전착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능성 전착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으실지 몰라. 그런데 오갈병 발생했을 때 농약병에 가서 오갈병 약 델란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델란 하나만 딱 받아오세요. 아니지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특히 침투 이행성 농약, 하다못해 헤비치 같은 거, 이런 거가 같이 들어가면 약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델란하고 살충제 하나만 쓰라는 거예요. 델란하고 살충제 하나만. 근데 이게 우리가 약해인지 아닌지는 몰라. 왠지 아세요? 아까 오갈병 보셨잖아요. 여기에 제가 생리장애 그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 약해 부분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약해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저는 뭐 어떤 특정 농약을 뭐 선전하거나 아니면 뭐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의사항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보이는 기능성 전착제, 왜 좀 비싼 전착제 있잖아요. 좀 비싼 전착제, 그런 거는 기능성 전착제예요.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써가지고 굳이 약해를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침투 예행성 농약,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약해 우려가 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증상 더 나타날 거예요. 왜? 왜? 이상기상 때문에. 네, 이상기상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오갈병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코닐, 요 다코닐이네요. 다코닐인데 다코닐도 보니까 카네요. 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것도 역시 보호살균제예요. 치료제가 아니고 보호살균제. 참고로 이 카로 시작되는 농약의 특성 여러분 아세요? 내성이 안 생기는 거 아세요? 내성? 여러 번 써도 내성이 안 생겨요. 우리 쪽에는 다이센은 등록 약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트라콜은 등록 약제죠. 안트라콜이라든지 이런 약제는 카로 시작되는데, 이 카로 시작되는 농약은 내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 번 같이 써도 되죠.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 다코닐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다코닐 역시 보니까 예방 효과가 뛰어나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숭아는 신엽 전개기 새싹에 살포하면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요. 다코닐 언제 쓰세요, 여러분들? 오갈병. 다코닐 아까 오갈병 네, 오갈병에 쓴다고 했는데 언제 쓰세요, 그러면? 꽃피기 좀. 꽃피기 전에. 네, 꽃피기 전에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꽃피기 전에. 딸이 뜨는 자유 없어지고 꽃피기 전에만 쓰는 거다. 20도 가면 없어져. 이거 신초 있을 때 쓰면, 어린 신초에 쓰면 다코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오갈병 증상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는 다코닐이 안 된다. 도리어 약해가 난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 그 서두에 생리장애 때 그 수지 증상, 일반적인 수지 증상 우리가 봤잖아요. 사진 봤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데 완전히 물처럼, 그러니까 녹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수지 증상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흥청 쪽이나 이런 쪽에서 명확한 그 원인과 대책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증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실험 연구한 걸 보면 실제로 요 수지 증상이 나타나는 이 주간부 이쪽에는 정작 껍질을 까보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고 도리어 이 지제부 쪽 있잖아요. 이 지제부 쪽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 지제부 쪽에 병원균이 이렇게 검출돼요. 전목부위. 네. 그래서 그 지제부 쪽 그쪽 부분에 특히 이제 어린 나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우거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한지 폐기물이. 그래서 그걸 이제 복숭아 급성 수지 증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사과 견무늬 썩은 뼈 방제약 가지고 이렇게 관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그 원인과 대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농약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물 혹시 pH 재보셨어요? pH 아세요 혹시? 그 pH가 여러분들 농약 그 효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기 저희들 그 옥천 지역의 농가분인데 pH 7.6의 물을 가지고 농약 배석을 하세요. 배석을 하시는데 특히 응애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응애약은 좀 비싸죠? 좀 다르죠?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네, 좀 다른데 요 물에다가 이 응애약을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6.5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가 100이라고 치면 지금 6.6을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딱 1이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7.6 올라간 건데 6.6을 100이라고 생각하면 7.6 되면 약효가 어떻게 될까요? 40%밖에 안 돼요. 40%. 약효가. 여러분 물 pH 중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농약은 물론 이제 버퍼 능력이 있어요. 버퍼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알칼리든 어느 정도 산성이든 그 물을 이렇게 버퍼할 수 있는 그런 그 버퍼제가 농약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긴 있는데 그런데 얘처럼 7.6이나 8 가까이 되는 이런 물 같은 경우는 보증을 해주셔야 돼요. 식초로 팔아. 네, 식초 그 뭐 빙추산이든 아니면 목초액이든 이런 걸 가지고 산도를 좀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농약의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계세요? 네, 노린재 트랩인데 페로몬제를 이용해서 이 해충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해충을 방지하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재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더 많이 좀 가져주셔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두에 제가 우리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 좀 했잖아요. 수입 농산물이 우리 복숭아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수입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에 가장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농산물의 안전성이 아닌가 싶어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뭐 검사는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소비자들은 그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은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확신은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 확신을 이어가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노린재. 요거 문제 많이 됐잖아요. 기상이 점점점 온난화되고 기상이변이 이렇게 되면서 가장 그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해충 중에 하나가 이 노린재예요. 근데 이 노린재를 농약으로만 다 잡는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발생하는 돌발해충이죠. 갈색나기 매미충이라든지 꽃매미라든지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 미국 선녀벌레가 작년에 엄청 좀 많아가지고요.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돌발해충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농약으로만 방지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 이제 경영비 측면도 물론 있지만 우리 복숭아를 먹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부터 PNS가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PNS가 시행되면 더 높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복숭아 재배하시는 농업인 여러분들도 요런 소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문제 해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좀 실천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요거. 교미교란제. 네, 교미교란제. 교미교란제 많이 쓰세요? 여기서 금년에 거기다 신청했어요. 네, 저희들도 요거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씁니다. 요런 부분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 네, 복숭아 순나방이나 심식나방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순나방, 심식나방이잖아요. 복숭아에서 이거를 우리가 농약으로 다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소재를 가지고 컨트롤한다 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딧물, 노린재, 뭐 순나방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초기에 우리가 생육 초기에 요런 진딧물이나 노린재, 순나방 같은 거 이런 거를 방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문제되는 그 세균구멍병이라든지 회성병 같은 경우 이런 게 얘네들이 매개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을 때의 이런 해충 관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거의 끝부분에 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동계 방제할 때가 됐잖아요. 동계 방제 할 때가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저는 우리 이제 복숭아에서 대표적인 동계 약재가 이제 석회유황합제하고 석회보루데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사용하는 순서가 있죠? 네, 사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과원에 오갈병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약재를 석회유황합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균구멍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과원들 같은 경우는 석회보루데이를 마지막 약재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약재 치시기 한 2주 전에 만약에 석회보루데이를 마지막에 썼다면 2주 전에 석회융합제 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석회융합제를 마지막에 치셨다 그러면 한 2주 전에 보루데이를 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루데이와 석회융합제는 반드시 치셔가지고 초기에 그 병해충 밀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순서를 말씀. 바꿔도 돼요? 네, 순서 바꾸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은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이상기상의 일상화에 따라서 더 건강한 복숭아 나무를 키우기 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